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윌슨의 규제 정치론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무조건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윌슨은 이제 규제 정치론이에요. 규제 정치. 요거는 꼭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거기 그림을 보게 되면요, 편익과 비용 이렇게 돼 있죠. 경제학이나 뭐 경영학에서 항상 따지는 것이 뭡니까? 편익과 비용. 그러니까 내가 이득을 얻는 것과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돈, 금전적인 문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행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윌슨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사고 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윌슨의 규제 정치론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시험에 출제됩니다. 우리가 행정학이 60군데, 70군데가 지금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5번째, 6번째쯤 되는 것이 바로 규제 정치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제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참고로 교재를 좀 보십시오. 거기 뭐 편익과 이 가로로는 말이죠. 편익 이렇게 돼 있어요. 편익. 그 다음에 이제 세로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코스트 비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비용. 모든 것이 비용과 편익이 이렇게 서로 조합을 이루어야 얼마만큼 내가 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얻을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이건 표를 좀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 앞에는 어떻게 됐냐면 좁게 집중 이렇게 돼서 좁게 집중.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은 넓게 분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넓게 분산. 잘 보세요. 제가 약자로 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좁게 집중 똑같습니다. 좁게 집중.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넓게 분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넓게 분산. 똑같죠? 이걸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사실 그림을 생각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니 어떡합니까? 안 할 수가 없죠. 항상 요 나오는 데에다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제일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뭐냐면요. 거기 환경 오염 규제가 있어요. 환경 오염 규제 별표 한 5개 치십시오. 환경 오염 규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규제함으로써 편익이 여러분들 어때요? 편익이 넓죠. 환경을 규제하면은 이득을 본 사람이 많잖아요. 그것을 이제 넓게 분산이라고 그럽니다. 넓게 분산. 환경 문제, 환경. 요거 시험 나오겠습니다. 환경을 규제하게 되면은 이익 보는 사람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거고, 그 다음에 환경을 집중 규제하려면은 어떤 회사가 있을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컨트롤 해야죠. 그래서 비용 부분에서는 좁게 집중입니다. 좁게 집중. 여기죠. 좁게 집중. 자, 편익적인 측면에서는 넓게 분산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좁게 뭡니까? 집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독과점 규제가 되겠습니다. 독과점 규제는 대중적 정치라고 합니다. 여기 이 부분입니다. 편익도 넓게 분산, 그 다음에 비용도 넓게 분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시험에 출제되는 거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요즘에 환경 문제, 환경 규제는 넓게 분산, 그 다음에 비용적 측면에서는 좁게 집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직업 면허제 같은 거 있는데 이건 시험에 출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좁게 집중, 요 부분이에요. 좁게 집중, 편익도.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의학 분쟁, 한약 분쟁, 이러죠. 한의학이 분쟁했잖아요, 저번에. 한약 분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시험에 딱 3가지만 나오겠지. 요거 이렇게. 요 3부분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사실 시험장에 가서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이것조차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딱 쓸 때 이것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사실 이게 내용만 300페이지쯤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용이 많아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날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막 줘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윌슨의 규제 정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제가 믿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지대 이론인데요. 사실 경제학 경영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대 이론인데 경제학적 지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학적 지대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경제학적 지대는 뭐냐면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불되는 보수를 바로 지대라고 합니다. 렌트라고 합니다. 줄 한번 쭉 보세요. 그 정도. 자, 이 내용은 말이죠.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예요. 아시겠죠? 내가 좀 더 기회비용을 초과해서 하나 더 얻으려면은 거기에 지불되는 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굳이 뭐 그래프 안 그래도 아시잖아요. 그죠? 이 지대 이론. 그래갖고, 지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거죠. 내가 어떤 농사를 짓는데 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땅이 있고, 농사를 더 짓고 싶어요. 거기서 넘어가는 돈.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내가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농사를 더 많이 져야겠다. 이때 들어가는 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행정학에서는 그 정도만 보시면 충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규제 차단이라는 게 이제 폐단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회 불평등. 기회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포획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캡처스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캡처라고 하죠. 캡처스 또는 캡처 이론, 티어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포획 이론이라고 합니다. 포획 이론은 뭐냐면 어떤 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떤 경제 주체들 있잖아요. 이게 이익 형성해가지고 정부의 어떤 각종 규제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을 포획 이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쌍끌이 어업에서 말이죠. 쌍끌이 이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포획 이론이 되겠습니다. 캡처 이론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쟁이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정부는 경쟁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쟁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캡처 이론도 중요하지만 경쟁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이제 규제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추구했던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행정규제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법정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제 법정주의는 사실 뭐 행정법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규제를 할 때 법으로 해가지고 최소 침해죠. 최소 침해 원칙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이 바로 규제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규제 최소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규제를 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어요. 사실 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현 정부나 뭐 지난 정부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저 규제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또 합니다. 최근에 인기 좋은 것이 뭐냐면 환경 영향평가, 뭐 주변의 뭐 규제 영향평가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영향평가할 때는 외부 인사를 꼭 들여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몇 분의 몇 이상은 외부 인사로 채워가지고 왜냐면 이 공무원들 특히 여러분들도 공무원이나 뭐 행정사 이쪽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행동이 굳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창의력이 좀 떨어져요, 솔직히. 그래서 개혁을 해야겠다는데 말만 뭐 떠들지 뭐 사실 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외부 인사들은 솔직히 말해서 창조적입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꼭 영의정이나 좌의정 맞는 사람은 귀양간 사람을 꼭 데려와요. 그죠? 그래서 뭐 전 왕이 뭐했던 귀양간 사람이 갑자기 영의정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거기서 창조적인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자연과 더불어 좀 사역도 뭐 먹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그런데 왕이 다시 탁 부르죠. 그럼 정치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뭐 이황이라든가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 뭐 그분은 자기가 뭐 귀양 간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향리에 가서 후학을 양성하다가 갑자기 또 영의 좀 뭐 좌의정도 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예요. 정철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규제가 상당히 중요했다. 그래서 규제 영향 분석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규제 영향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체계를 보겠다는 겁니다. 체계. 아까 우리가 이제 체제 이론도 했었는데 체제 이론과 체계는 달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가 핵심적인 거를 위주로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올 만한 거. 그 다음에 또 규제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피해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검토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플랜 투 C라고 들어봤죠? 플랜 투 C라는 개념에서 이제 C에 해당합니다. C는 뭐냐면 뭐뭇을 보다 이런 것보다도 평가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평가 행정학에서는 어떤 것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라고 해서 다시 투자를 해야죠. 재투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규제 이론은 뭐와 충돌할 수가 있냐면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약간 충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규제 이론은 뭐와 또 맞물리냐면요. 바로 정부 실패와 또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규제 이론에서 또 문제되는 것이 비효율적 부분이 있죠. 지금 정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부처가 18개란 말이에요. 지난 정부는 17개였습니다. 정부 조직법상. 뭐가 문제냐면 너무 방만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정부 공무원 조직이. 그래서 사실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죠. 사실 비용을 줄이면 국민 세금이 그만큼 안 나가고 그 돈이 다른 국민한테 다시 환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정부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조직을 축소시키겠다. 즉 작은 정부로 가고 싶다. 이 얘기인데 문제는 작은 정부로 갔을 때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백신 공급도 그렇잖아요. 백신 공급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의 대사가 있을 건데 대사가 원래 가서 얘기를 해야죠. 대사가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룰 것이 이제 정부 실패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정부 실패는 결국에는 뭡니까? 큰 정부로 갔었습니다. 케인즈의 경제학을 적극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정부, 스몰 거버먼트의 문제점이 뭡니까? 다양한 국민의 어떤 사상 같은 거, 또 사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즉, 대응성 부분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이따 우리가 공부하는 게 가외성이라는 공부는 뭡니까? 가외성 이론이 있는데, 가외성은 뭐냐면 대응성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보멀병 공부했죠. 지난번에 보멀병 공부했고, 그 다음에 윌슨의 비용 편익, 이 그래프를 우리 공부했잖아요. 꼭 시험에 나오잖아요. 보멀병, 그 다음에, 이 예산의 극대화 모형, 이걸 꼭 시험에 출제됩니다. 없던 예산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없는 공무원도 만들어내고, 그죠? 국민만 주관하는 거죠. 공무원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데, 결국 여러분들은 공무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저도 이제 행정학을 강의하고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살 길은 공무원하고 또 행정사라든가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 주변에도 행정사로 근무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으로 가가지고 합격해서 가는 분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빠른 시일 안에 합격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여기 알아두시고 거기 보면요 이 정부 실패가 왜 왔느냐 바로 복지국가가 위기가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지국가. 자, 이 복지국가 언제입니까? 1919년 와이마르 뭡니까? 공화국이죠. 와이마르 공화국을 멸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사실 독일이 유럽에서는 제일 후진 국가였었어요. 그 전에 독일의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바로 전 국가인데 신성 로마 제국도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나중에는 현찮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말발굽에 짓밟히기도 했어요. 프랑스가 독일이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 그다음에 일반 독일 제국 이렇게 했다가 1919년도 갑자기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와이마르 공화국이 생긴 겁니다. 잘 나갈 줄 알았죠. 그러나 독재자 바로 히틀러에 의해서 다시 한번 독일이 후진성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보다도 군사력이 떨어져요. 독일이. 그리고 경제력은 똑같고 지금 뭐 독일이 뭐 남한보다 지금 3배가 더 큰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린 뭐 서독 정도만한 나라인데 동독. 근데 이게 이제 합해졌죠. 동서독이 통일됐단 말이에요. 통일 비용 지불하고 나니까 죽는 겁니다. 동독이 훨씬 가난했거든요. 그 사람을 같이 먹여 살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힘들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 거두절미하고 이 복지국가로 너무 나가다 보니까 세금을 어땠습니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과세를 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세금을 많이 과세했느냐? 여기 나오죠. 거기 보면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거기 보면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 생겼다는 겁니다. 니스카넨입니다. 니스카넨. 여기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예산 극대화. 예산이 이제 극대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극대화가 되다 보니까
이 세금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거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작은 정부로 가야겠다. 이런 얘기죠. 작은 정부로 가가지고 스몰 마켓이라고 그러죠. 뭐 미국의 메이저로그 보면 스몰 마켓 있고 뭐 큰 마켓이 있고 뭐 로스앤젤레스 이런 경우는 큰 마켓이고 예를 들어서 뭐 탐파베이 이런 데는 작은 마켓이에요. 그럼 작은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승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작은 정부. 그런데 작은 정부로 가게 되면은 역시 복지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형 꼭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정치라는 것과 그 다음에 관료의 목적 함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비용과 편익을 생각했을 때 비용이라는 것은 바로 세금을 갖다가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예산을 너무 크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이번에 97조까지 풀렸지 않습니까? 97조라는 것은 450조 우리나라 예산이잖아요. 이거에 거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죠. 화이자 같은 경우도 1조가 들어가요. 1조. 나머지 다 합하면 몇 조인 줄 아세요? 5조입니다. 5조. 이것도 아주 미니멈으로 잡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지금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산이 너무 극대화됐기 때문에. 자, 니스카넨의 극대화 모양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윌슨의 우리가 이제 경제학, 정치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비효율성. 자,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타파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이 울프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경제가 이제 정치가 경제를 어떤 접목해가지고 우리 행정이 잘못됐다, 시장 뭐니까 정부가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예산 극대화 모양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커져가지고 정부가 실패해서 이것을 작은 정부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정부가 생산하는 거 있죠. 정부가 생산하는 것은 대부분 독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독점으로 가고 이 독점으로 가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행정학 공부할 때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산성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정부가 이 생산한 것은 종결 메커니즘이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종결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종결 메커니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종결 메커니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정책이라든가 예산 활동에 의해서 말이죠. 이 성공적으로 이 정부에서 끌고 가는 것은 성공적인 어떤 메커니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이다 그러면 어때요? 성공하겠죠. 정부에서 밀어붙이니까. 그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기업체 같은 경우는 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커니즘이 달라요. 정부에서 독점으로 하는 어떤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탄탄하잖아요. 예산도 뭐 될 수 있고 모든 관료도 뭐 예를 들어 전문적인 사람이 투입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 효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벤슈타인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X 효율성은 바로 내부적 어떤 효율성 이런 걸 뜻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파레토 최적이죠. 파레토 최적은 뭐라고 그랬죠? 파레토 최적은 자원을 말이죠. 골고루 투입해서 생산이 극대화되는 이런 이 적합한 그런 함수관계, 경제학 함수관계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X 효율성과 파레토 최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장의 효율성의 근거를 찾아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저 파키슨의 법칙도 나오는데요. 야, 이 파키슨의 법칙도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파키슨의 법칙. 자, 의 법칙이죠. 파킨슨의 법칙, 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이제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공무원들을 말이죠.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시장 바로 밑에 이제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말이죠. 밑에 예를 들어서 뭐 처음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중간에 팀장을 만들어요. 팀장도 만들고 뭐 계장도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규모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키슨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하고 비슷하죠. 불필요한 경비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어떤 이 경중이라든가 공무원 수가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하 배증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부하 배증의 법칙. 그 다음에 업무 배증의 법칙. 자, 보시기 바랍니다. 부하 배증입니다. 이런 용어가 많습니다. 행정학에는 부하 배증의 법칙과 업무 배증의 법칙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리더가 있다면요. 공무를 수행하는 리더가 있다면은 원래 없던 단계도 또 만든다는 겁니다. 부하를 계속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부하 배증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없던 업무를 또 만들어냅니다. 왜냐면 공직에 가게 되면은 세금이 어디로 쓰는지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 있지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 것은 관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권을 잡은 사람, 정치가들이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봤잖아요. 이번에도 투기도 많고 말이죠. 그죠? 세종시 보면은 투기한 사람이 세종시 공무원의 20% 정도가 된다. 대충 조사해 보니까. 근데 지금 형사 고발도 않고 위헌미화 끝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국정조사 하자 뭐 별 얘기 다 나옵니다. 사실 국정조사 하게 되면은 사실 용두사미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뭐 하자 근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점점 줄어들고 그죠? 나중에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공수처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을 현안 법을 빨리 하자고 이제 패스트트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그때 나섰던 사람은 다 낙선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키슨의 법칙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부하 배증과 업무 배증 꼭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공부했던 게 보몰병 공부했죠. 그 다음에 니스카렌의 예산 확대 모형 공부했고요. 나오는 것만 하는 겁니다. 물론 잡스러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잡스러운 걸 낼 리가 없죠. 나오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한 90%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할 게 뭐냐면 시민사회. 이게 문제죠. 시민사회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정부 조직 있잖아요. 우리가 정부는 정부조직법상 우리가 지금 18개 부처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청도 있고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런 점 났었어요. 정부조직법상 예를 들어서 국방부의 외청이 뭐냐 병무청입니다. 근데 뭐라고 시험 나왔냐면 병무청은 행정안전부의 외청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죠. 얼핏 봐서는 맞는 말 같죠. 병무청. 그러나 병무청은 외청이고 외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독립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검찰청도 마찬가지죠. 지금 검찰총장이 자 여러분들 재밌죠? 검찰총장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트러블이 지금 한 1년 동안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장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옛날에는 경찰청장이 더 높았어요. 장관급이었고 검찰총장은 차관급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경찰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일제시대 때 경찰 순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 이 뒤로 넘어오면서 검찰의 힘을 많이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검찰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 정권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이게 능력이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다양화가 됐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우지자주하는 인사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올바로 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21세기 들어오면서 더 중요했던 것이 바로 NGO예요. 비정부 조직이 많이 우후죽순으로 막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배가 사고기 많으면 산으로 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누구 말을 따라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시민사회가 상당히 앞으로 진전하게 됐다. 시민사회, 시민그룹이 등장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비정부 조직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NGO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이 NGO는 말이죠. 공익을 일단 추구해요. 공익을 추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넌이지 않습니까? 넌 거버넌스 오거나이제이션인데 요거는 정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뒷받침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람의 외부 방향에 의해서 많이 우지자지되고 휘청거립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NGO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사회 순응할 줄 알아요. 사회 순응이 빨라요. 왜 그러냐면 일반 국민들로 이루어진 그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국민이면서 내가 조직에 몸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민심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도 저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민심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그렇죠. 대통령 선거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핵심 참모들이 이 민심의 흐름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파악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보복 정치를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도소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 NGO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회 수능도 잘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 조직이 많습니다. 자발적.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발적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적극성을 띈단 말이에요. 뭐든지 적극성을 띠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까도 너무 자발적이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다. 즉 방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지원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비를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정부 조직보다 힘을 발휘 못합니다. 그리고 이합집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라든가 어떤 정체성에서 흔들릴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 비정부 조직이 NGO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 뭡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말이 계속 달라집니다. 어떤 노선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달라져요. 누가 뭐 어떤 당이라고 해서 뭐 좀 미안합니다만 당도 그런 게 많아요. 당도 어떤 추구했을 때는 저쪽 추구했다가 갑자기 또 바뀌고 뭐 이러죠. 이합집산이 많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믿지 않겠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